공간, 중간 공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떤 일상의 행위가 일어날 거라고 봤고, 사실 그 북측을 보면은 그게 이제 경복궁과 백악과 이 옛날 왕조의 어떤 시각 정점이 딱 이렇게 하늘에서 산에서 왕궁으로 내려오는 그쵸. 층위가 보이죠. 그게 보이고, 오히려 그 반대로 보면은 여러 도시들 이게 혼재돼 있지만 어떤 다양성을 보여주고, 과거와 오늘날의 어떤 그 시선의 어떤 바뀜 같은 게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왕만이 볼 수 있었던 시점과 그 백성들이 볼 수 있던 시점이 서로 뒤바뀌기도 하고 공존하는 거죠. 구조적으로는 북쪽은 이제 역사광장, 옛날 어떤 유교 이상을 상징하는 광장이 돼 있었고, 남측은 이제 시민에게 돌려주는 광장이 돼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묶느냐 봤을 때 그 백악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자연을 최대한 도시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자연이라는 것은 되게 그 어떤 위계가 없고 그런 그 정치적 권위에서 벗어나서 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어떤 그 공유제라는 어떤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그 큰 공간들을 매개하는 그런 역할을 주면 그 까다로운 어떤 두 개의 그 이윤적 어떤 상징들을 같이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산과 연결된 경관 속에서 네. 이제 유교 국가의 이른바 이념과 민주공화국의 이념이 네네. 이제 같이 녹아들 수 있도록 자연에 네네. 같이 얹힐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설계하셨다. 네네. 예. 우리가 조선시대를 한번 연상을 해보죠. 그 앞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네. 그죠? 그 경복궁에 있을 때 관리들이 출퇴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궁궐도요. 그렇죠. 네네. 출퇴근을 하면 문관은 가마를 타고 무관은 말을 타요. 거의 앞에까지 어디까지냐면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자리가 사원부라고 하는 관청이 있었고요. 그 사원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도로 양측에 해태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해태상이 하마비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 하마비 역할을 해서 거기서 문관은 가마에서 내려야 되고 무관은 말에서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평균 5명, 6명이 붙어요. 관리가 100명면 600명, 700명 정도의 가마꾼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문무관이 이렇게 등청을 하면 퇴청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어디선가 기다려야 해요. 네. 도로에 쭉 서서 기다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골목골목에 들어가서 거기에 가마 내려놓고 대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잡담을 할 거 아니에요. 심심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 대감마님은 어떤 분이다, 니네 대감마님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영의정이 되실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을 것이고요. 네. 네. 누구는 인품이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도 했을 것이고 이런 걸 요즘도 써요 그런 말을요. 개각 무렵이 되면 하마평이라고 하죠. 그렇죠. 맞아요. 하마비 주변에서 아. 인품에 대해서 사람의 네네. 관직의 승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는 걸 하마평이라고 해요. 네네. 전체적으로 이른바 관청거리로서의 광화문 거리 이것이 네네. 가지고 있었던 네트워크, 골목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네네. 특징이랄까요? 네네. 그동안의 역사성이랄까요? 네네. 이건 그 권역 전체에 관련된 네, 문제이고 네. 나아가서는 이 권역이 옛날 한양도성, 서울 도심부 전체에서 갖는 특별한 위상과 의미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당장 그 공간만이 아니라 주변의 골목이라든가 그 바깥의 서울 공간 전체에 관련성 네네. 이걸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그려내라. 이제 이게 세 번째 그렇죠. 질문이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해태상에서 가마라든가 말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서울시도 그 좀 대중교통을 강화하고 앞으로 뭐 자율주행차도 나오게 되고 공유경제도 이제 활성화되면 사실 차를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타고 이동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일상성이 이제 중요해지는데, 사실 일상의 생활이 중요해지려면 거기에 소소한 일상을 담아내는 카페들, 뭐 가게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또 버스 타기 전에 잠시 머물다가 갈 수 있는 어떤 야외 공간들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한데 너무 다 큰 거죠. 예, 큰 어떤 빈 공간 그리고 큰 건물들.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들과 그 일상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그런 것들을 사회에 많이 놔 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거기 이제 주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민들이 여기가 자꾸 국가 상징이 되고 뭔가 큰 이야기만 하면 이들한테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그 골목골목으로 들어가 보면 매력적인 어떤 공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서로 연결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우린 강화문광 떠올리면 되게 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작은 공간들, 일상의 삶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공간들이 있고 지금 이제 설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사실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저희는 주고 싶었던 거죠. 이번 광화문 광장 설계 당선안을 둘러싼 여러 논란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충무공동상을 옮기고 무슨 뭐 심지어 북한의 주체사 성사 같은 거 만든다 이런 식의 헛소문도 돌았고요. 네. 바닥 패턴 그림까지 봐가면서 이게 촛불을 생성한 것이다. 그래서 촛불의 이미지로 광화문 광장을 덮으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 뭐 인터넷 사이트나 네네. 뉴스 댓글이나 SNS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네네. 요거 뭐 해명 좀 해보시죠. 원래 이순신 장군 동상은 어떤 저희가 특별한 그 정치적인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기보다요. 주작대로부터 만들어진 축이 동상들이 이게 점유를 하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원래 어떤 원형의 복원이란 차원에서 일단 이순신 장군을 옮겨놓고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도 옮겨놓고 그 원래 축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한번 그 열린 공간 원형을 한번 생각해 보고 거기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이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했었고요. 촛불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형태적으로 그 패턴을 만든 계기는 모티브는 엄밀히는 이제 그 종묘의 전떨 포장과 김한기 화백의 그 점묘화 네모안의 어떤 여러 점들을 이제 찍은 그런 그 회화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뭐 특별한 거기에 특정한 사건의 의미를 담았다기보다는 그 김한기 화백의 작품을 보면 요 각각의 어떤 점들이 서로 개성을 살리면서 한 걸음 떨어져서 봤을 때 이게 큰 하나의 어떤 형상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읽히는 거죠. 이게 어떤 보편적인 민주주의 가치를 그 시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민주주의의 회화적 표현이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오해는 그 저희가 바닥에 그 조명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야간 모습을 보면은 이제 바닥에 조명이 이 점들이 들어오니까 그걸 또 연상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나 봐요. 그렇죠. 예술 작품에서 모티프를 딴 민주주의의 네. 상징성이다. 네네. 이제 이렇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네. 바쁘신 중에도 다시 한번 그 광화문 광장 설계 공모 지침 이제 당선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또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호영의 사담.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광장이란 여론이 형성되는 공공의 공간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럽의 도시의 자치성, 공공성, 민주주의는 모두 광장을 배경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한국의 현대 민주주의도 광장에서 탄생하고 성장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KTV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